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운동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첫 대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후보의 또 뜻이라든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이 아마 위치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최하나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씨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세 번째 공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어제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서 재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공판이지만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했는데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윤 씨가 직접 출석하긴 했지만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윤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포토라인에 멈춰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또 군부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이 기자의 물음에도 역시 침묵했는데요. 지난 일요일 SNS를 통해서 대선 관련 메시지를 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윤석열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네. 윤석열 씨에게 이 질문하던 기자의 팔을 잡아 끌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윤 씨 양쪽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갔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한 명이 이 기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제지했습니다. 또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자 다른 경호관이 쫓아와서 오른팔을 잡기도 했는데요.
했는데요. 네. 또 취재 카메라 사각지대인 이 법원 출입문에 다다르자 기자의 허리를 감싸서 뒤로 당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이 기자 몸이 윤 전 대통령 동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지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이 질문을 하는 통상적인 그러니까요. 취재를 저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 출입 기자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이 질문을 할 때 윤 씨와 같은 속도로 걷고 또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취재진은 합의한 대로 움직이면서 질문을 했는데 경호처가 제지에 나선 건데요. 이 기자단은 청사 관리를 맡은 법원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또 법원은 경호처에 이런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 근접 경호는 이 경호처 소관인 만큼 앞으로도 이 취재가 가로막히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니 아직도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취재 활동인데 알잖아요. 일반인이 온 게 아닌데 그렇게 막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다음 또 공판 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3차 공판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전화 지시한 내용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재판에는 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이 오 대위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방사 수행 장교로 이 국회에 출동을 해서 같은 차 안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오 대위는 첫 전화가 왔을 때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라면서 윤 씨가 이 전 사령관에게 네 차례 전화로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는 두 번째 전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자 윤 씨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또 세 번째 통화에선 윤 씨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전 사령관의 대답을 강요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라는 윤 씨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 오대이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 대위는 예.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이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거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윤 씨 측은 이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냐, 수시로 전화가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기억하냐 라고 물으면서 이 오 대위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 그 진술자가 뭐 들리니 안 들리니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재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한테 검찰청사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통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한 날짜는 이번 주 수요일 14일입니다. 이 검찰이 김 씨 측에 검찰청사로 나와서 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또 김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김 씨가 불출석한다면 검찰은 새로 날짜를 정해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김 씨가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에 서울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서울고검은 네. 이 지난주 연휴가 끝난 직후에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검사에 더해서 이 파견 등의 방식으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이 검사 3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지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히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중에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이 한문혁 부장검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2021년 당시 이 한 부장검사의 이 수사팀은 김 씨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지만 이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인사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멀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번 전담팀에는 한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이 함께 수사했던 평검사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미 김 씨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김 씨를 향한 재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 전쟁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서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간 각자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45%에서 30%로 또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춘 건데 네. 이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평균 25%였던 만큼 거의 출범 전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러네요.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90일간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동안에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관세 휴전은 미국 상호 관세에 중국이 보복한 이후 38일 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양보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좀 빨리 좀 하지. 네, 이 양측 모두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불안을 또 중국은 생산기지 붕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네. 하지만 휴전 기간이 90일,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 얼마나 실효성 있는 협상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가 최우선 목표라서 이 더 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또 홍보에 유리한 이 농산물과 차량 시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면에 중국은 제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인데 한덕수 전 총리한테 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한덕수 전 총리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당시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지만 정작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공개 일정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당내 통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 공석입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초선의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 문제로 사퇴한 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아하. 김 의원은 90년생, 그러니까 35살의 이 당내 최연소 초선 의원으로 이 보수진영 정당 역대 최연소 사령탑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 김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되자마자 이 김문수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맡게 됐는데요.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픽에서 대선 주자들 발언 중에 짚어볼 만한 발언, 대선 말말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장면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 김 후보는 지난 주말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두고 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어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김 후보가 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많은 꽃제비들이
예.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산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가면 미나리도 다듬다가 버리고 뭐 고사리도 다듬다가 버리고 뭐 마늘도 이 껍데기 버리다 보면 좀 먹을 것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런 것도 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버리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쥐를 잡아 먹어야 되고 쓰레기를 잡아 먹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통일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좀 과격한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통일은 자유통일이라야지 공산통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쥐 잡는다, 쓰레기 잡아먹는다. 예. 네, 이 해당 발언은 어제 오전 김 후보가 첫 유세 현장으로 이 서울 가락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면서 나왔습니다. 김은수 후보는 이날 선대위 임명식을 진행한 뒤 이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을 연단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 나선 갑자기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박 의원으로부터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답을 끌어내고 우리나라와 북한 시장의 다른 점은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것이다. 우리 시장의 풍요는 북한 꽃제비들이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막말 논란을 우려했는지 이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은 임명식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 대변인은 북한 장마당에 가면 이 눈에 많이 띄는 게 배추, 무다. 후보께서 우리나라는 버리는 채소들을 이 북한 주민들은 모아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게 가슴 아프셨던 모양이다. 라면서 혹시 지금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박 의원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니 이해해달라라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어느 국민의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파이팅! 네. 민주당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진보당은 못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뭐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김문수 후보의 다소 과격한 과격하죠. 선언이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 진보당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눈과 귀를 의심해야 할 사태다라면서 북한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게 이번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선 이 찢다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한 것으로 이 후보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 김 후보의 설화 리스크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불거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하나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대선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자, 이재명 후보가 서울 광화문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또 이준석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 위치, 장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빛의 혁명이란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수 국민들의 불안인데 그 내란을 이제 종식시키겠다.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하는 그런 장소 선정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시장에 가서 뭐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듣겠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단지 뭐 관련한 그 산업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각각의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 이 장소 또 여기서 첫 메시지 여론 관심이 크니까요. 이거는 함께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면 된다. 또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뭐 결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후보별로 특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그 관심이 그 임기 그러니까 뭐 각자 이제 정치인으로 그 의정 활동하면서 계속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왜 항상 이런 선거철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각자 뭐 의지를 밝히는 건 좋다고 보고요. 이게 꼭 그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생각만큼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아, 어떤 후보든지 간에 어떤 후보든지. 생각을 좀 유지해라. 맞습니다. 이때만 잠깐 그러고 말이야.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떨어지고 나면 또 막 그냥 막 흔들기만 하고 막 그냥 국정 운영을 막 방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모든 후보 3명 후보 다 그 결과 그 본인들의 각자의 이야기에 맞춰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행동으로 보여달라. 선거 운동할 때만 보이지 말고 그 말씀 주셨는데, 아, 우리 황희두 이사도 선거 운동 무슨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제가 큰 틀에서 2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게임 e스포츠 영역 하나에서 이제 게임 위원장 그 강유정 의원님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자문단의 부단장에 그 부단장을 맡게 됐고, 거기 이제 오창석 평론가랑 이제 신용환 교수님이 같이 부단장으로 있습니다. 뭔가 뭐 느낌이 비슷비슷하네요. 신용환 그 교수님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단장이 이제 뭐 최재성, 최재천, 이철이 그분들이 이제 단장으로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그 네거티브 대응을 계속 그 6년째 주장을 해온 만큼 지금 특히 뭐 내란 국면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따가 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 온 오프라인의 각종 그 공작, 그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지금 물리적 테러 위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테러 대응 TF도 꾸려질 정도로 상황이 지금 심각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저는 이제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윤석열 내란 그리고 사법 그 내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이버 내란으로 저들이 총력전을 벌이려는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 잔당 선거 공작 저지단도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군, 경찰 그 각각 상징하는 정치인 이들이 모여서 저들의 그 움직임을 그 예측하고, 또 일부는 그 제보 받고 그걸 이제 또 폭로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지금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저도 그 디지털 네거티브 대응, 사이버 내란 대응을 좀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또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직전에 여론조사를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 3자
가상 대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가 6.3%포인트 정도 지지율을 보였어요.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대세론을 갖고 있는데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좀 쫓아오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짧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워낙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의 그 최종 득표율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뭐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 한 60% 정도를 넘어서 60%가 넘는다고요? 넘어서 물론 이제 넘는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돼서 내란 종식이라는 게 사실 뭐를 하더라도 계속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심지어 윤 어게인을 외치고 뭐 이런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는 당장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짜 그만큼 압도적인 시민들이 저 윤석열 세력들을 심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 잔당을 청산해야 된다. 여기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60%를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고 특히 그 TK 지역 우리 박준 변호사님께도 관심 많으실 텐데 대구 경북이요. 대구 경북 쪽이 이제 한 30%를 넘냐 뭐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실제로 21일 남았고 사전 투표로 따지면 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막 2주, 3주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이 선거판을 흔들 최대 변수 아니 관전 포인트 이런 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오프라인에서의 각종 공작들 이걸 어떻게 막아갈 것인가. 본인 역할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지금 그 지지자분들도 자발적인 거리두기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어적 차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진짜 망언집이 또 나왔잖아요. 신속 대응단에서 그걸 공개를 했고 그거 말고도 지금 입만 열면은 막 사고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혜병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게 사실 윤석열 진작에 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갔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텐데 요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될 것이냐. 국힘당에 그럼 다른 정치인들도 이거를 같이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뭐 사실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물론 이제 저도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원래 처음에 몇 번 그냥 얘기를 했으면 넘어가려 했는데 많은 언론이 이제 그 이준석에게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다는 식으로 이걸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이준석 후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조롱하는 거 아니냐?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강자 옆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뭐 기득권 옆에서 그 꿀 쪽쪽 빨다가 필요 없어진 버리고 무슨 최저임금 차등제 같은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약자 소수자를 그렇게 조롱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언론이 이런 걸 그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게 과연 이준석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국민의힘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내부 진통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김용태 최연소 초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다 이거는. 젊은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앉힌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뭘 했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대놓고 막 그 찬성을 하고 진짜 이 내란 국면을 빨리 종식시키자 우리 자체적으로 막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원래는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한 초창기에 좀 주목을 받다가 그 이후에 사실 그 내란 국면에서 민낯이 다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나이만 젊다고 앉혀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수아비로 이렇게 앉혀놓고 김문수 후보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폭탄을 끌어안는 대가를 치를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실컷 뭐 저
전광훈, 소년보 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나 아니면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이랑 같이 한 몸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청구서가 이제 날아올 때가 된 거죠. 네. 조기 대선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계속 묻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살짝 사과하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바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갤러리들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윤석열을 버리냐고.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은 사실은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윤석열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뭐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내란 때문에.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승필 부대변인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지금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초선 의원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여진이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메시지 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을 절연하는가에 따라서 이 딜레마에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지층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쨌든 간에 한동훈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김문수의 마음이 있는데 한동훈도 선결 조건 3가지를 내걸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 윤석열 그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10번에 출당하고 제명시키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3번째가 조금 속이 좁습니다. 그게 뭐냐? 단일화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사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야 단일화 약속 네가 안 했으면 내가 1등이야. 그 마음을 한동훈이 우회적으로 말을 한 건데 김문수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매우 심한데 결국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탄핵 변론 과정에서 탄핵의 강을 지금 건너라. 옹호하지 말아라. 너희들 좀만 있으면 또 후회하고 그때 가서 사과하면 늦는다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결과론적 얘기이긴 한데 지기현 부장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나와 있는 저 모습.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좀 안 좋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이죠. 그새를 못 참고 또 SNS에 글 쓰고 전환길 뉴스에서 뭐가 자랑스럽다고 단독이라고 그걸 또 걸고 심지어 이제 전환길 씨도 민심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게 그 국민의힘 새벽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고 그 전환길 뉴스를 보는 구독자들도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부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뭐 각종의 뭐 권력 다툼이 됐든 혹은 뭐 어떤 돈 때문이 됐든 자기들끼리 이제 이권을 찾아서 또 움직이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조기 대선 3주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유튜브 방송에 맛이 들렸는지 이런 데뷔를 꿈꾸고 있는 건지 방송을 키고 이제 막 이상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원 가입해달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사실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다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제 막 비판을 받는 거죠. 왜 근데 이렇게 안 돕냐. 선대위에 왜 참여 안 하냐 하니까 홍준표 캠프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겁니다. 자, 국민의힘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빅텐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빅텐트는 뭐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이낙연 고문은 뭐 출마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완주하겠다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결국은 빅텐트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빅텐트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뭐 이준석과의 그런 빅텐트가 아니라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이런 게 아니라 정광훈, 황교안 관련된. 잠깐만요. 누구요? 정광훈과 황교안. 황교안은 뭐 부정 이렇게 나오긴 한데 정광훈의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냈더라고요. 6번인가? 구주와. 그러니까 여기랑 해서 이제 그 구구 빅텐트가 열릴 것이다. 구구 빅텐트. 아니 김문수 후보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입당했어요. 이분 자유통일당 초대 당대표예요. 그리고 정광훈 씨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방역 수치도 아마 어기고 그랬을걸요. 그래서 과태료가도 내고 그래서 사이가 끈끈합니다. 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는 극우 빅텐트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의
눈앞에 왔다라고 보고 오히려 2위 싸움이 재밌을 것이다. 2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2시 반에 공고 내고 1시간만 공고받고 이거 회사에 취업 공고했으면 감옥 갈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찬반 투표에서도 당원들이 반대를 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여파가 엄청 커서 이준석 어깨에 지금 뽕이 들어갔습니다. 나 이제 2등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보수의 적임자를 내세우면서 2등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과 관련된 우리가 생각했던 빅텐트는 없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동안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는 그림으로 가면 이제 그 본인이 계속해서 쌓아온 서사가 또 무너진 상황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합친다고 해도 이게 뭐 이기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생색도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계속 그 자기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그런 소위 어그로들을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어제 보니까 이제 뭐 경찰 추산 뭐 100만 명이 출정식에 참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띄워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언론 물론 이제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100만 명이 지금 거기에 옵니까? 갈 수가 100만 명 정도면 제가 어제 그 앞에 지나갔습니다. 창원 시민 다 창원 맞죠? 창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 용인 시민 다 모였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한 1억 명이 모인 겁니다. 그 기준대로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자꾸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쇼어링이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그냥 최저임금 아래로 그냥 그 현지 임금 수준으로 그냥 데려와서 쓰자. 이게 어떻게 리쇼어링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김문수 후보랑 좀 다른 척하는, 그러니까 좀 나이는 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젊은 것이냐? 그럼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 2등 싸움이 치열하긴 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둘 다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할 것이다. 자, 막 10% 넘어가면 선거비 절반이 이제 보존이 되고요. 15%가 넘어가면 다 받습니다. 아마 그게 포인트들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이 SNS 글들은 많이 쓰더만 법정 들어갈 때 또 뭐 질문하니까 또 뭐 답은 또 안 하더라고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도 양심이 있는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점은 뭐냐면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자꾸 경호원이 옆에서 막 기자의 어깨를 막 당기는 거예요. 저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게 다 기자한 거 알잖아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기자는 본인들 입으로 제1호 국민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 마주하는 국민이 기자라고 했는데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거 하라고 지금 걸어가게 한 거예요. 지하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호원이 뭐를 본인이 안다고 무슨 위협을 가한다고 저것서 저런 거 보면서 정말 끝까지 망실살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말씀 주셨듯이 뭐 이건 답이 없고요. 이 자체가 이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굉장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종의 윤석열의 양심이라기보다는 그 SNS에 본인이 그 정도 필력이 나올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누군가가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그 정도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역량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역량을 갖고 있다 보이진 않아서 이제 본인이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자체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선 왜 민주당을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SNS 메시지를 보면서 다들 하는 말이 한덕수 전 총리 뒤에는 윤석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김문수를 또 지지한다 이렇게 바꿔버려서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방금도 확인을 했거든요. 아직도 지우지 않고 수정도 안 돼 있더라고요. 뭐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그거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덕수가 단일화 후보가 될 거라는 전제 하에 글을 쓴 거죠. 근데 김문수로 갑자기
이게 일이 뜻대로 안 풀려가지고 하니까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거 못 고쳤네요. 못 고친 김문수가 거죠. 있으니까 거기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대로 된 스텝들을 옛날에도 제대로 된 스텝 아니었지만 이런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난 거고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지적되면 또 금방 또 지우는데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 네. 자 보면 지금 메시지가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 득이 될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메시지 낼 때마다 보수 일각에서는 전생에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한테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 도와주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도 그러니까 바로 그 SNS 보자마자 그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좀 사과하는 뉘앙스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가 원래 이제 그 내란 국면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던 세계 갤러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김문수, 김용태 이것들은 안 된다. 어떻게 윤석열 버리고 가냐 그러면서 우리 투표하지 말자 그냥 이런 얘기 한쪽에서 나오고요. 또 다른 쪽에서 황교안이 답이다. 황교안이요? 무슨 황교안? 진지하게 지금? 이제 황교안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슬쩍 이제 조기 대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 세력들을 버린 김문수 후보 측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진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 메시지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지금 뭐 출당시켜야 된다,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 발언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말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한 10만 표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민주당 선대본부장 아니냐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황교안을 민다? 어차피 부정선거 빅텐트네요 거기가 생각해보니까. 부정선거 의혹 빅텐트. 자 부정선거 이번에 황교안 후보도 지금 등록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좀 할까요? 굉장히 진지하게. 진지하게? 끝나지 않았다. 원래 이제 그래서 미국 정치 갤러리 이런 데서의 그 얘기는 뭐였냐면 미국 정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오면 곧 윤석열은 이제 돌아온다. 그럼 저 여기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 전에 그때부터 이제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만 이제 취임하면은 저 이재명 민주당 끝났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안 끝났거든요. 그 이제 새로운 그 먹잇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면서 김문수 이 지금 후보와 그 주변인들이 윤석열 버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그냥 일부 커뮤니티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유튜버들이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또 윤석열 편이 맞나요? 윤석열 편을 사실 속마음은 모르지만 윤석열 편을 들면서 어떻게 지금 저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막 뭐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노리는 유튜버들이 또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자기들끼리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양양자 선대위원장은 이제 끊어야 된다. 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불법 계엄이다 사과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3대 요구가 김문수 후보가 받을지 말지 그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네요. 받았다가 저쪽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네요. 우리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그리고 어쩌다 좀 정책 파트라든지 아니면 네거티브 대응단 아니면 TV 토론 대응단 뭐 이런 데가 좋아야지 당대표, 원내대표는 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김용태가 멀쩡한 비대위원장일 때도 그런 얘기 해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걸 먹어줄까 안 먹어줄까인데 지금 이 선거판 한가운데서 뜬금없이 정치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을 하고 나서 선거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태도 본인이 비대위원장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김문수가 너는 그 얘기 좀 해라. 나는 또 내 길 갈란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절대 그것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선 끝날 때까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하고 관계를 정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리한 듯 안 한 듯.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쪽 하면 아니고 이도 아이고 정리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상황상. 사실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전 없다고 보지만 진짜 정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보고 와 김문수가 이제 드디어 정리했구나. 국민의힘이 달라지겠구나 생각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야 그럼 이거라도 일단 갖고 가야 된다. 왜냐면 핵심은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당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당 지금 이제 DNA를 완전히 정광훈 당으로 만들고 막 황교안 당으로 만들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윤석열 저걸 쉽게 못 끊는다. 그걸 끊어내면 이제 사실 또 이제 한동훈 씨라든지 뭐 이준석 씨라든지 여기서 또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렇게 선거하려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 있고 끊지도 못하고 유튜버들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인터넷 매체들도 있고 결국 김문수 후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쭉 가야 된다. 이렇게. 아니 이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가 그 새벽에 있었던 23시간의 후보 교체 쿠데타를 보면서 확실히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아니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새벽에 후보 교체 저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권 우선주의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겉으로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래서는 어떻게 당권을 장악할까? 정광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뭐 권성동이 뭐 권영세 너희들 나 몰아내고 지금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세워가지고 너희들 당권 먹으려고 했지? 쉽게 안 될 거야. 이제 내가 할 거야. 당무 우선권 나한테 있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짤 겁니다. 그 뭐 지금 말씀대로 단일화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일각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그 실제로 지금 제보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우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그래서 막 보면은 그 테러 대응 TF부터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이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의 공작을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온라인 파트에서 이 사이버 그 내란을 막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지금 제보도 받고 또 추적을 하면서 일부 그 봉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분위기가 또 보이더라고. 뭐냐면 국민의힘에다가 아니 이 당내 쿠데타가 말이 되냐, 그것도 새벽 쿠데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훈수인지 뭐 비판인지 뭐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DNA적으로 그런 거에 다 맨날 여태까지 그런 역사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거기에 대고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한들 씨알이나 먹히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전 맞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 안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본격적인 대선 운동 막이 올랐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논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등등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 을의 김기표 의원님. 오늘 복장이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네, 어제부터 입기 시작했고요. 직책을 맡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그다음에 조직본부에서도 두 가지 일을 맡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당연히 지역위원장이니까 마이크 들고 유세차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저쪽에서 네거티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으로 이렇게 검토를 맡고 나가는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최민희 의원님하고도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뭐 남양주에 있어야 된다. 지역구 남양주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방송이 잡혀서 이렇게 왔는데요. 또 방송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한 표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제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에서 활발하게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0.72% 차이로 졌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내일 하고요.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입니까? 이재명 후보 일입니까? 오히려 제가 재선거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고. 따진다면서요. 지역구에 가서 총선 때 받은 득표율하고 이번 대선 때 그 득표율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그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제 마음가짐 자체가 제가 했던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게 지금 모토여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바닥을 박박. 얼마 더 받을 자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에서 김기표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글들 구름 커피 한 스푼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선거운동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도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왜 이렇게 빨리 좀 졸속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건가요? 대법원장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졸속 그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결국 제1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역사상 아예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아주 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고 대법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다. 이런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지시를 했다, 또 누군가가 관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원래 저는 처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계속해서 상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이럴 때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빨리 상고를 하게 됐었어요. 바로 상고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기록입니다. 기록이 그 다음날 바로 대법원에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보통 기록은 송부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보통 정리를 하고 다른 기록들 정리해서 넘어가는데 굉장히 빨리 넘어가서 무죄는 썼지만 대법원에서 빨리 넘기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미 선고할 때부터 그 전에 되도록이면 선고하고 바로 기록을 넘겨라 이렇게 지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항소심에서 한 일주일 걸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법원장이 내가 이재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했던 것인가 전반적으로 12.3 계엄 이후에 이거를 좀 말하자면 디자인한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드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또 기록 얘기하셨으니까
파기환송되고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때도 기록이 그렇습니다. 빨리 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5월 1일 날 선고하고 예. 그 다음 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기록이 갔죠. 네. 배당이 그날 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요.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그날 바로 기일이 길 지정됐죠. 잡았어요. 15일 잡았죠. 기일 지정한 것을 통지를 한 것도 집행관 송달 촉탁으로 해서 역사상 볼 수 없는 일이 하루 만에 다 일어나서 그때 저희가 아 이거 20일 상고에서 기한도 안 지키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대법원에 계속해서 촉구를 했었던 것이죠. 항소심과 말을 계속하지만 네. 뭐 법조인이시고 네네, 저도 그렇죠. 법률을 네.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그 이상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법조인들이 경험과 법 조문에 네. 따라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예측이 무의미해진 시대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20일 상고에서 제출 기한도 법조인으로서는 야 그걸 어떻게 안 지켜. 하지만 이제는 안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안 지킬 수 있다. 이런 네. 불신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지금 같은 시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절차적으로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뭐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네.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탄핵하지 않고 뭐 특검 같은 것도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예. 어떤 행동은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각 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검도 해야 되고 저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12명 전체가 그중에 10명이 네.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배당 과정에서도 소부에 가기 전에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갈 것을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외부에서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들리고 모 로펌에 뭐 변호사가 했었다. 그리고 네. 그 변호사는 지금 그 법인에서 지금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삭제됐더라고요. 예, 이미 홈페이지 근무하지 보니까. 않는 걸로 네. 돼 있죠. 서모 변호사가. 네. 그런 얘기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청문회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전 단계로 청문회에서 자료 수집을 좀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탄핵으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그렇게 빨리 해서 이재명 후보 죽이기를 위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그 원인으로 해서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법원 판사들의 자부심을 다 깎아버렸고 네.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그 결과 책임이라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내일 청문회 외에는 지금 지도부에서 정확하게 엄명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 청문회에 대법원장 비롯해서 이 대법관들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안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했죠. 네. 뭐 그러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뭘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젠가요 기사가 나왔죠. 예. 대법원장 안 가겠다. 대법관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예.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원장 이면 국회에서 출석 요구서 보내서 동행명령 보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을 안 나오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장이니까 안 나오겠다로 저는 들렸습니다. 난 대법관이니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들렸는데 일단 안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요. 약간 청문회가 좀 김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행을 하고 뭐 지도부의 별도의 또 이렇게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 특검법은 지금 발의는 했더라고요. 네. 조희대 특검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석연치 않은 지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물어봐서 청문회에서 물어봐서 답을 내는 거 가지고는 밝히기는 어려울 거고 저는 파기환송심 이후에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날짜를 잡고 집행관 송달 촉탁 신청을 하고 예. 심지어는 제가 제보받은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신 사실만 확인해봐도 확인될 어떤 비리 어떤 문제들이 직권남용죄 같은 게 범죄가 그렇습니다.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렇죠. 잡아라 했으면 그렇죠.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농단 뭐 그 비슷한 그게 거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됐던 건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수사로만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게 예. 이제
청문회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 정말 통화를 해서 긴밀히 협의했는지도 아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전화를 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26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네, 네. 어떤 한 건 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저도 그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관들이 하는 거니까 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겠죠. 대법원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결국 대법원이 그렇게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그 법관들이 표현하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것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같이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아마도 양쪽에 균등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두 개 다 할 것이다. 두 개 다 낼 것 같고 뭐 정치권에서는 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과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법관들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정확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외로 법원이라는 사회가 그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불가침의 어떤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일부 법관들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올 텐데 그 수위는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그런 거 채택도 가능한지 몰라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퇴해라.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물론 외부에서 탄핵 얘기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원 자체의 정화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 독립을 더욱더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서로 터치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전제는 완전한 자정 기능이어야 자정이 돼야 되니까. 네, 저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말이 안 나오면 자정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엄중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재판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들 다 연기가 된 거죠? 연기됐습니다. 당연히 연기돼야 되고요.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체포 구금 못하게 돼 있는 공선법 11조도 있는데 그것의 정신은 헌법 제116조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이 우선인 시기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당연히 기일을 연기해야 되겠죠. 추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으로 추후 지정이 되는 이준교 사는. 자,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보니까 공판 준비기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연기가 안 되더라도 본인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공판 준비기일 자체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고 변호인들과 검사들이 그리고 이제 법원 재판장이 만나서 향후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절차에 불과해서 사실은 그것도 저는 연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공판 준비기일은 뭐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자체도 중지돼야 돼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절차인데 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뭐 20여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며칠 빼버리면 이게 그렇죠. 그거를 못 연기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또 날짜도 있어야 되고 그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하고 똑같이 150만 원 벌금이 선고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0만 원 10만 4천 원인가? 10만 4천 원 법인카드 썼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지금 뭐 정확히 확인이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게 가사 100불 양보해서 맞다 하더라도 10만 4천에 6명이 먹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인카드 했는데 그게 압수수색이 한 120여 차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 나온 게 적은 거죠. 그렇죠. 하다가 파다 나온 게 그건데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건희나 다른 뭐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다른 10만 4천 원 법인카드에서 탈탈 털고 해서 10만 4천 원 법인카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해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이것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 선고를 했다고는 보이는데 영향을 오히려 반대로 저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이게 너무 전 정권에서 반대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너무하다. 전 정권에서 자기들은 뭐 수억 해먹었으면서 10만 원 좀 해먹었다고. 아니 김건희 씨는 지금 대통령 배우자로서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수사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10만 4천 원짜리로 기소를 하고 했냐 이런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항소심에서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거는 역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닌가 연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딱 첫날에 항소심 선고가 그러니까요. 됐어요. 그게 운동 선거운동 첫날에 전체적인 디자인 한 것 중에 또 그런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워낙 뭐 그런 일들이 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법부나 뭐 검찰에서 그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는 걸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재판들이 뭐 많이 있는데 만약에 대선 뒤에 이건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겁니까? 또 당선이 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 제84조에는 당연히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정지된다 이렇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소추 개념 자체가 기소부터 공소 유지 그러니까 공소의 재판이죠. 재판 그다음에 선고 이후에 항소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추를 쓰는 겁니다. 그게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에서 들어온 개념인데요. 그 단어인데 그 소추의 개념에 의할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모든 재판은 정지돼야죠. 뭐 미국의 트럼프 예를 따질 것도 없이 이미 국민이 뜻을 모아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것을 사법부가 이거는 계속 재판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 모든 재판이나 기소 이런 것을 다 정지해 주는 것 그것이 헌법 제84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법사위나 이런 데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도 법조인 출신이라는 분들이 어거지로 재판이 계속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건 법조인의 양심상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판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좀 올라가 있고 그것도 너무 뭐랄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지금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너무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재판이 정지되면 누구나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인데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법안을 그렇게 낸 건데요. 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형사소추는 정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때를 쓰는 사람들, 때를 쓰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법으로 명확히 하자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헌법 교과서들 좀 찾아보니까 거의 이론이 없던데. 그렇죠. 근데 카드 계속 때로고 때 쓴다고 표현하시는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입법으로 정확하게 하신다 이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법사위에서 그거 법안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니 명확한 걸 때를 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들여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때를 쓰는 세력들, 때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낭비되는 국가의 어떤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법을 또 만들어야 이론이 없게 또 막 하기 때문에 요즘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이 이제 바뀐다면 또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 개혁, 법률을 통해서 입법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내 그리고 지혜 또 그 민주당 외에서도 지혜 있는 분들과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현재 저의 생각은 뭐냐면 원래 대법관 수가 너무 작다, 너무 적다는 얘기가 사실 그 얘기가 한 수십 년 됐습니다 벌써.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관을 증언하자고 하면 팔짝 뜁니다. 그건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3심까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시켜 드리기 위해서 대법관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명까지 법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100명 실제로 100명 넘는 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수가 100명이라는 게 약간 지금 10몇 명에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예를 볼 때도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상고이유서 20일 이런 그 논란이 있으면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기간 제출 기간 20일을 안 지킬 거다, 안 지키고 선고할 거다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저런 아주 위헌적인 너무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재판소원의 가능성. 그렇죠.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금지돼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혹은 다른 어떤 일부 경우에는 재판소원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후 대통령이 뽑히고 나중에 헌법 개정에 논의가 있을 때 대법원장의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에 비해서 너무 크다. 대법관들을 저렇게 대법원장이 다 제청할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렇게 10명이 일사불란하게 대법원장 뜻에 따라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런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 헌법재판관 3명은 왜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 뭐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헌법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고 저는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꿔야 있습니다. 된다. 그것도 나중에. 대법원장이 너무 대법관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면이 커서 대법관 한 명 한 명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10명의 그 대법관이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는 기록도 안 보고 그냥 대법원장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이나 받겠는가 심지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녹음 파일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건 들어요. 그렇죠. 저도 몇 번 들어봤죠. 저는 근데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텍스트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러면 그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해야 되고 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건희 씨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식 소환 통보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고 대선 전에는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 나올까요? 검찰에? 김건희 씨 생각을 제가 뭐 알 수는 없고 별로 크게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절차상 당연히 그동안 옛날은 아니군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도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한남동으로 체포하러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씨는 영부인도 아니고 원래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마는 영부인도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법적으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출석 요구에서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 받을 거고요. 체포영장 발부 받으면 아마 검찰이나 검찰이 체포하러 가겠죠. 그런 집행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집행해야죠. 한남동에서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뭐 아크로비스타에 지금 있나요? 거기에서 당연히 저는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검찰이 조금 뭐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검찰이 가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 뺏기고 조사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검찰에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검찰이 아주 흑역사로 남을 거고 이제는 검찰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좀 알 거고요. 그러면 현재 이미 영부인이 아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체포하려 갈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까지. 권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늦었죠. 지금 다 벌써 지금 증거인멸도 다 했을 것 같고 그래도 역시 정확하게 수사를 하면 증거라는 거는 여기저기 이렇게 또 없앤다고 해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수사를 해보면 그렇게 하고 체포해서 안 나오면 체포해서 수사하면 많은 것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세 번째 공판 지상에 걸어서 이제 출석을 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전날에 SNS 통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 또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거 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 자체는 한독수로 단일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못 바꿔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이게 사실은 한덕수로 썼던 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아직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런 세력을 유지해야 자기가 무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어제 출정하는 당일날 법정에 가는 당일날은 큰
그거 없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네. 표정에서 저는 약간 조금 기가 조금 한번 빠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이시군요. 현실 현타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느꼈고 옛날에 약간 그 모습보다는 좀 당당하던 모습이 좀 빠졌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재판을 좀 이제 앞으로 잘 받겠죠. 뭐 계속 저렇게 잘 받을 잘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받아야 되겠죠. 죄를 졌으면. 이미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열리고 하면 또 더더욱 더 현실 자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 군인들하고 일부 경찰들은 구속도 되고 뭐 재판도 받고 있지만 뭔가 머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산책하고 개 데리고 산책하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국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천 또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서초에 본 코너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자, 오늘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재판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포토라인 통과했어요. 이렇게 고개만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전날에는 메시지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SNS 통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석만 한 게 아니고 점심 시간 때 다시 또 나왔다 들어가고 밥 먹으러 마칠 때 나왔고 4번이나 이제 기자들하고 대면을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지지자들이 막 그 뭐 외치고 있는데도 뭐 그냥 안 쳐다보고 평소 같으면은 뭐 손도 흔들고 뭐 어프컷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 좀 태도가 바뀌었는지 아주 굳은 표정으로 오고 갔고 기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통상 자기가 유리할 입장에서는 질문에 안 맞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많이 자주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모습 좀 창피한 건지 아는 건지 포트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본인이 수사할 때는 다른 피의자들 세우는 게 주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역시 참 아직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약간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좀 체념한 표정이다 이렇게 또. 윤석열 씨가 원래 뭐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또 괜히 잘못 봤네요. 불쾌함이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권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가 한마디 던지면 뭐 막 받아 적던 그걸 못 받아 먹지 못해서 안달이던 그러니까 마치 아기 새가 모이 달라고 입 벌리는 것 같이 했던 그 아가들이 자기한테 뭐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불쾌하고 자기의 특권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는 데 대해서 위기감도 느끼고 그래서
불쾌하니까 응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뭐 SNS 페북 메시지에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맥락이 좀 이상하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그걸 그래 좀 바꿨지. 그거 안 바꾸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분도 대동단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결국 누구를 밀었는지 그리고 투건이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당내에서 장악력을 잃었다 이런 것도 확인했을 테고요. 여러모로 씁쓸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SNS에 좀 잘 고치든지 한덕수를 민 것처럼 그걸 고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지금 피고인을 데리고 근무를 했던 이제 전직 검찰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참 아는 거는 많은데 문장으로 정보 보고를 하거나 공소장을 쓰거나 하면 좀 허술하다 그래요. 시험을 왜 구수까지 갔는지를 그 2차 시험이 이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장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구수하면 1차 시험은 몇 번 됐다고 들으면 1차는 객관식이니까 근데 2차를 본능적으로 느끼면 논술 실력이 많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장력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막 말로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 때는 온갖 그 얘기를 끌어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 1분 듣고 59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데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을 때 도어 스태핑 할 때도 자기가 불쾌한 질문하니까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자기가 불쾌한 거, 불편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되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나쁜 소리, 비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극우 유튜브에 이렇게 함몰됐던 것도 거기는 자기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띄워주니까 그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축출당하고 탄핵당하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잃어간다는 상실감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소화 처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메시지를 내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 출당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윤 본인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그런 태도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상 출석을 하겠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 언젠간 입을 띨까요? 작심하고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성격상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작심하고 내뱉을 때가 있긴 할 텐데 어쨌건 뭐 그런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지상 출석이 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이제 계속 근데 그 지지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는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자, 내일 14일 국회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좀 열릴 예정인데 일단은 대법원장 비롯해서 대법관들은 출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굉장히 파기환송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왜 7만 쪽에 상당하는 기록을 이틀 만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4월 22일 날 22일 날 그 소부에 배당이 되는데 그날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그날 전원 합의체로 해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일 그리고 24일에 제2회 전원합의체 심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일주일이라는 게 휴일도 껴있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기간은 한 4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틀 만에 기록을 어떻게 다 읽느냐. 근데 읽는 문제가 아닙니다.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건 기록에 대해서 음미하고 숙고하는 거. 이거는 기록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처지로서는 저는 사실 50만 원짜리 보수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의견서도 이틀의 시간을 쓰거든요. 그렇죠. 법령을 숙고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정말 날림 판결. 그러니까 저의 관점, 순전히 저의 경험과 관점에서 이건 날림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실 그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 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질문에 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나 그리고 자기의 권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회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관여했던 10명의 대법관님들은 좀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물러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가 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이잖아요. 세 번째죠. 넘버 3인데 이제 부르는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되게 또 군의적인 사람이고 어제 입장문을 낸 게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그럼 결국은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법원 행정처장과 법원 행정처에 있는 이제 간부들이 출석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건 사실 참여한 대법관 전원 재판 연구관들까지 증인으로 불려왔다는 자체가 사법부 스스로 이걸 무너뜨린 게 아닌가. 그 전에 이게 사실 그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법원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가 있잖아요. 이게 한 10,00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8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를 했어요. 법원 노조긴 하지만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대통령 물러가라고 얘기 잘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했다. 방금 조금 전에 이현주 변호사가 설명하신 대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9일 만에 짧게 끝낸다는. 그래서 제가 이 판사 출신 고위법관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결론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은 내릴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론 정해놓고 절차시키지 않고 막 그냥 선고하고 시간 맞춰서 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뭔 느낌이었냐면 언제 대법원이 갑자기 검찰청이 됐지? 딱 검찰이 그렇게 하거든요. 검찰은 과거에 이게 이제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검사 통일체 원칙에 따라서 언제 우리나라가 판사 통일체가 됐지? 딱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조차 사퇴하라. 그리고 아니 부장 판사들도 자기들 그 코트넷에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영으로 볼 게 아니라 사법 쿠데타, 사법 친위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방금 이현주 변호사가 말씀드렸던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반대 의견 낸 두 대법관이 그랬잖아요. 시간, 설득과 숙성 그리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숙성이 안 됐는데 아니 우리가 술을 담아도 숙성 안 된 술을 꺼내면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잖아요.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로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흔히 법조인들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돼요. 보여야 돼요, 당연히. 근데 오비일학일 수도 있지만 흐름이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그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건 5월 1일 오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5월 1일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 일요일 날 메시지 한덕수를 밀었던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이 여전히 뒤에서 움직이면서 사실은 자신의 수사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에 힘을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 검사 그러면은 대통령을 누구를 허수아비로 앉히려는 거구나. 그리고 한덕수를 이렇게 출마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법부 다 정리해 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부전승한다. 이런 확신을 주지. 이런 의심을 누구라도 던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쳐지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 더 있죠.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을 받자마자 기록을 받자마자 그냥 기일 지정하고 막 송달하고 5월 1일 날 했는데 5월 2일 날 바로 기일 지정해 버렸잖아요. 5월 15일로.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얘기는 결국 후보 등록 이후에 바로 자르겠다는 그것도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재판에 개입하는 거다.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하겠다. 그 사람이 판결문에서 2000년 미국의 부시대 고의 판결문 들고 온 것도 그때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했으니까 우리도 다음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하겠다. 이런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판사들이 내부에서 비판하고 반발하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했던 게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상하죠. 전례가 없는 일을 이재명 후보 재판에만 왜 전례가 없는 일을 하냐.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한테만 전례 없는 특혜를 주더니 전례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왜 사법부가 정상이냐. 네.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가 언제 저렇게 커졌냐.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오히려 시발이 된 거죠. 이제. 아하.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판결의 영향으로 그 5월 1일 선고의 영향으로 사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우리 유시민 죄송합니다 직접 이름이 누구 백업 후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이게 뭐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없을 수 있으니까 백업 후보를 등록을 시키자라는 논의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 효과는 뭐 이제 정치적인 식견이 없는 대법관이 이걸 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수적인 효과는 뭐가 발생? 민주당의 자중 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뭐 그런 일은 일어났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고등법원에서 설마 그 단기간 안에 선고까지 했을런지 뭐 추이를 보고 지지율 추이나 민주당의 내분 추이를 보면서 선고까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노렸나 하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 대법원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26일 날 열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5분의 1 법관 대표자들 동의를 얻어서 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법 신뢰, 재판부 독립 뭐 두 개 다 얘기 나온다고 얘기도 있고요. 법관들이 어째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요. 조직의 옹이 사법부가 제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조희대 사태 쪽에 그러니까 그 법관 대표자회의를 찬성한 것도 126명 중에 26명. 5분의 1이죠. 딱. 겨우 5분의 1 채웠거든요. 못 열릴 뿐 한 게 열린 정도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건데 어쨌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주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뭐 그런 입장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친구인 이균용 대법원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임기 6년짜리의 대법원장에 3년 6개월밖에 못하는 조희대를 시켰어요. 그 얘기는 조희대는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빚을 진 거잖아요. 큰 빚을 진 거잖아요. 그 빚을 진 효과가 나타난 거죠, 사실은. 나타났죠. 5월 1일 날 판결했잖아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법관들도 결국 조희대에서 인사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냈죠. 일반 법관들. 앞으로 2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사권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윤석열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26일 날 뭐 법관 대표자 회의가 법원 대표자 회의가 열리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만한 그런 내용의 성명서나 입장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식 입장문 성명서도 채택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법원 내부에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작용을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너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모는 것 아니냐? 본인들이 정치를 한 거는 제껴놓고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지금은 사법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한다 그래놓고 검찰을 최고의 권력 힘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이번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이 지금 14명 대법관인데 30명설 100명도 있더라고요. 100명까지는 법안을 발의는 했지만 100명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30명, 45명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를 2개 내지는 3개는 꾸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100명 얘기에는 전체를 다 대법관을 하기보다는
대법원 판사, 그러니까요. 뭐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하고 배석을 이제 하는 이런 구상이 아닌가.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섞이게끔. 대법원만 가면은 하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하면 두 번도 변호사 하시면서 아직 판결 안 난 게 있지 않나요?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게 사건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9일 만에 이렇게 신속 판결이 날 수 있죠? 하필이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미 대법원이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관 대표자 회의도 사법 개혁에 대한 방향성, 자기들 내부의 자정 움직임을 안 보인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지탄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6일 법관 대표자의 회의, 대표회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중이 제 머리입니까? 그 말씀 두 분 다 공유하시네요. 왜 생겼을까? 근데 전례를 보면 2009년 그 뭐 수입 쇠고기 반대 집회 때 결국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형사단독들에게 지령을 내리죠. 뭐 지시를 내리죠. 뭐 빨리 심리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례가 되게 뭐 보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빨리 선고해라. 그리고 그 집회 시위법 그때는 야간 집회를 금지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저희 야간에 그 촛불 집회가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용감하게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지시를 어기고 그 이제 위헌 심판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 박재영 판사. 근데 지금 변호사하고 계시거든요. 법원에서 못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양승태의 그 사법농단 때 이인복 대법관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신망이 높으시고 변호사들한테서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결국은 미온적인 조치로 그쳐서 이탄희 판사가 결국 정치계로 가게 된 거죠. 이때까지 전례를 봐서도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축출당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뭐 판사들이 생각은 많지만 말을 할 때 입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손이 곱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5월 1일 판결문을 쭉 보다가 제일 화가 났던 게 어떤 겁니까? 대법관 5명의 보충 의견이었어요. 신속 재판하자는. 우리는 신속 재판했고 충분히 검토했고 토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제가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과거에 왜 저 대법관 5분의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뉴 독수리 오형제다. 새로운 독수리 오형제. 네오 내지는 뉴 독수리 오형제다 이 사람들이 아니 국민들을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보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가 다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두 대법관 그 반대 의견 낸 두 대법관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숙고도 안 했고 설득의 시간도 없고 숙성 기간이 없이 갔다는 데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5명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 뉴 독수리 오형제 5명의 그 보충 의견은 나는 거수기였어. 이걸 인정하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큰일 나겠구나. 대법관이라는 그 명예심이라는 거는 최고 이 재판관이라는 거는 독립해서 일개 판사도 일부의 단독 판사도 독립해서 자기의 재판 권한이 침해되면은 항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관들이 나는 거수기였어. 어떻게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서죠? 야 정말 큰 일이구나 이 대법관 대법원. 저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차라리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나머지 찬성한 4명 그러니까 이름이 그 보충 의견 내지 않은 4명은 좀 부끄러움이 있다고 봐요. 부끄러움이 있다. 그 대법관 4명은. 찬성은 어차피 끌려갔는데 윤석열 때 임명됐으니까 뭔가 이 빚을 갚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는 있겠는데 거기다가 보충 의견을 내면서 국민들을 정말 이 표현은 쓰기 싫지만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참 나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이런 정도 얘기를 내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변호사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법원에 1심, 2심이 동일한 결론이 갔으면 대법원에서는 일찍 선고될 수 있다. 그런데 1심, 2심이 엎치락뒤치락 퐁당이었다. 그럼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원 내에서도 신급을 달리하면서 결론이 바뀌었다는 건 뭔가 논쟁이 있고 고민할 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냥 밥이 설익없다. 밥이 설익을
밥이 이제 뭐 반쯤도 안 익었다라고. 익지도 않았는데 아주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죠. 지연된 정이 운운하시는 분은 우리가 잘 지었어라고 스스로 뭔가 캥기니까 더 그럼 설복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럼 임현정 검사가 그 법정에서 무죄 구형을 했다가 4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1심도 이겼고 항소심도 이겼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4년을 묵혔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징계 취소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4년 동안 쭉 인사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럼 지연된 정의라고 말을 하시는 그러면 이제 이 판결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 사건 수를 보고 얼마나 적체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지연된 정의를 함부로 발설을 함부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스스로도 우리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 뭐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그 뒤로는 통계 조사가 안 됐는데 2013년 무려 10년 이후의 기준인데 우리나라 대법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뭐 프랑스의 3배입니다. 인원이 적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건 한 건당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변호사로서 이때까지 사건이 처리되어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법원에 한 4만 건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많은 지연된 정의를 두고 9일 만에 신속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을 쓴다는 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왜 그러냐면은 법원 내부만 있다 보니까 국민적 지탄을 안 받아본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막 정치인들 비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행정부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독립된 3부라고 하지 않고 독립된 2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는 그 북한 대표자 회의 때 좀 사람들이 좀 자숙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14일 소환 조사 통보를 검찰이 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뭐 벌써 뭐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건강 얘기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원래 이게 이제 신기가 있는 사람이 원래 잠을 많이 자야 된다 그러대요. 자야 됩니까 또? 그게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신기가 있어서 이게 신기가 있는데 신내림을 안 받으면은 계속 공격을 받아서 계속 자야 된다 그럽니다. 그 서울예술의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한 데 보면은 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잠을 많이 안 자면 못 견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맞다고 하겠지만은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결국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언제 하냐. 선거 기간이 끝나야 하지 않을까.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직도 지금 경호원들 어제도 왜 출두할 때 그 질문하는 기자 팔을 잡아 끊는 모습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옹호 호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선거가 끝나야 완전히 그 말씀대로라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밖에 없고 집행하냐 안 하냐 이 부분으로 간다는 거네요. 김건희 씨야 그 자기가 그 검찰청에 등장하는 순간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사람이니까요. 뭐 이런 최대한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검찰의 전력도 정상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한참 전 정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울산 원전 뭐 이런 게다가 이제 그 문 대통령 사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정말 붕 떠버린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혐의로 하면은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거가 되고, 또 기소를 하면 이제 다음 정부에서 등용되기를 접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제 완전히 윤석열 편에 어쨌든 뭐 자기의 그 인사는 꿈을 접어야 하는 분들은 지금도 이 프로세스에서 그 분노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글을 올리고 있냐면은 뭐 대통령 되면 재판을 정지한다는 법률 왜 필요하냐. 우리 검찰청에
공소를 취소해줄 검사 많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정치 검사였으면서 지금 이 김건희 사건 등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은 정치 검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죽지 않듯이 검찰 내 윤씨 세력들 친윤 검사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려는 검사들을 정치 검사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서울 고검이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 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재판은 진행이 되겠지만은 수사는 아무래도 급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6월 3일 투표가 끝나면 6월 4일 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네. 그때부터 또 하면 너무 또 쏙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기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하기에는 좀 이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지금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내에 비아폰 서버 기록 복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요거는 수사 속도 좀 붙을까요? 대 기자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경호처가 임의 제출해서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도 아마 속도가 내기에는 아직도 경찰도 검찰도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다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자꾸 잊으면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은 방금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이분들은 어쨌건 윤석열 정권에 목을 매달았던 사람들인데 다음 정권 되면은 자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없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어쨌든 근데 그분들은 나는 뭐 내 끼니는 못 챙겨갈 거 확실하지만 남의 밥에 재 뿌리겠다는 쟤는 좀 뿌려보자. 재 뿌리겠다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은 요직을 알박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남의 밥에 재나 뿌려보자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심보가 나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부 부처에 여기저기 다 포진을 해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좀 나서서 협조를 하고 뭔가 좀 면제를 받을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틀마다 덮어쓰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섹션을 다 하면은 나중에 포렌식을 해도 얼마나 나올지 기술적으로도 난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지문 교수의 수련 남자, 또 이슈 화합, 또 대담한 대담도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